율림 그룹의 연례 파티는 언제나처럼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다. 국내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한 이 행사는 단순한 사교의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율림의 압도적인 힘과 CEO 강태준의 철저한 통제력을 과시하는 무대였다. 태준은 7년 전 아버지가 쓰러진 직후 29의 나이로 율림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 심장의 CEO로 재계에 군림하고 있었다. 그의 시간은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오직 숫자가, 계약이, 그리고 정복해야 할 시장만이 존재했다. 한서연은 그런 강태준의 아내였다. 7년 전 두 가문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정략 결혼. 그녀는 율림의 안주인이라는 직함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태준에게 그녀는 집안의 장식품 혹은 중요한 자리에 대동해야 하는 액세서리와 다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인지했지만 결코 인식하지 않았다. 지난 7년간 그들이 나눈 대화는 대부분 비서실을 통해 전달되는 공식 일정 확인이 전부였다. 그들은 거대한 저택에 서로 다른 층을 사용했고 식사조차 함께하는 일이 드물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태주는 파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상황을 통제했고 그의 입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전략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서연은 그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언제나처럼 희미한 미소를 띤 채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최고급이었고 그녀의 보석은 눈이 부셨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율림그룹 CEO의 아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파티가 중반을 넘어서고 태준이 잠시 해외 투자자들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다. 서연은 샴페인 잔을 든 채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어느 것도 그녀의 마음을 밝혀주지 못했다.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몽상을 깨뜨렸다. 이런 아름다운 밤에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홀로 야경을 보고 계시다니 이건 도시 전체의 낭비입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낯선 남자였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얼굴. 그는 짙은 남색 벨벳 재킷을 입고 있었고 예술가 특유의 자유분방함과 지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풍겼다. 그는 서연이 당황할 틈도 주지 않고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꽃 한 송이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흔히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발하는 듯한 희귀한 난초였다. 블랙 오키드. 잊힌 아름다움이라는 꽃말을 가졌죠. 하지만 오늘 밤 이 꽃은 제 주인을 제대로 만난 것 같습니다. 남자는 차민우였다. 최근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이번 율림 아트센터 개관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로 초빙된 인물이었다. 서연은 그에 대한 자료를 읽어본 기억이 났다. 민우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더니 그녀의 놀란 손바닥 위에 그 꽃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순수하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있었다. 한서연 여사님, 당신의 숨겨진 재능에 대해 익히 들었습니다. 이런 자리에만 머물기엔 너무 아까운 분입니다.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지난 7년간, 아니, 그 이전부터 그녀의 재능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혼과 동시에 그녀의 전공이었던 현대 미술 큐레이팅은 봉인된 과거가 되었다. 그녀는 당황스러움과 알 수 없는 설렘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여 간신히 입을 열었다. 차민우 감독님,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강태준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를 7년간 그림자처럼 지켜본 서연은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평소 그의 눈이 날카로운 얼음이었다면 지금은 그 얼음 밑에서 들끓는 용암을 감추고 있는 듯했다. 그는 투자자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아내에게로 향하려다 그 광경을 목격했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소유물인 한서연이 다른 남자와 손을 맞잡고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 남자가 그녀에게 꽃을 주는 모습을, 태주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분노와는 조금 달랐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감정이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와도 같은 감각. 그는 한 번도 그녀를 자신의 영역 안에 들인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불쾌감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차민우라는 남자를 훑어보았다. 자신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가진 남자. 여유롭고 부드럽고 위험할 정도로 매력적인 남자. 태주는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에 민우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강태준 대표님. 드디어 뵙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민우는 태준을 향해 손을 내밀며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태준은 그의 손을 맞잡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서연의 손에 들린 검푸른 난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작은 꽃 한 송이가 마치 타오르는 불덩이처럼 그의 눈을 자극했다. 그는 민우를 무시한 채 서연에게 나직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짓이지?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무관심 대신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남편의 그 낯선 반응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녀는 황급히 꽃을 든 손을 등 뒤로 감췄다. 마치 금지된 물건을 들킨 아이처럼. 아, 이분은 차민우 감독님, 아트센터 일로. 그녀의 변명은 공허하게 울렸다. 태주는 여전히 민우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아내만을, 정확히는 아내를 당황하게 만든 그 상황 자체를 노려보고 있었다. 민우는 태준의 노골적인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여유를 잃지 않았다. 그는 미소를 거두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신뢰가 많았습니다. 사모님의 예술적 조예가 깊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사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이 꽃은 제 작은 성의 표시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당신의 아내가 아닌 한서연이라는 예술가에게라는 미묘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태준을 더욱 자극했다. 태준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아내의 예술적 조예 따위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한서연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 낯선 남자가 나타나 그녀의 숨겨진 재능과 잊힌 아름다움을 논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7년간 방치해둔 창고에서 누군가가 값비싼 보물을 발견해낸 듯한 불쾌감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한 모욕감이었다. 자신의 것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 그리고 그것을 멋대로 탐하려는 외부인에 대한 적개심. 태주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차감독. 내 아내에게 그런 성의는 불필요할 것 같군. 아트센터 일은 비서실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고하도록. 그는 더 이상 민우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서연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서연이 작게 신음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파티장을 가로질러 아무도 없는 테라스로 그녀를 끌고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지만 태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그보다 더 뜨거웠다. 테라스에 도착하자마자 태준은 서연의 팔을 거칠게 놓아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등 뒤에 감추고 있던 손을 낚아챘다. 그의 손아귀 힘에 그녀의 손이 억지로 펴지고
그토록 그의 신경을 긁어대던 검풀은 난초가 모습을 드러냈다. 태주는 그 꽃을 경멸스럽게 바라보았다. 이게 뭐지? 그는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렸다. 서연은 두려움에 질려 있었다. 7년간 단 한 번도 자신에게 감정을 드러낸 적 없던 남편이었다. 무관심이 그의 유일한 태도였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냥 꽃이에요. 차 감독님이. 서연이 말을 채익기도 전에 태주는 그녀의 손에서 꽃을 빼앗아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는 구두굽으로 사정없이 짓밟았다. 아름답던 희귀 난초가 순식간에 검붉은 얼룩으로 변했다. 서연은 충격으로 숨을 헐떡였다. 태주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감히 내 앞에서 다른 놈이 주는 걸 받아? 이것은 이성이 아니었다. 이것은 논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순수한 소유욕이었고 7년간 억눌려 있던 혹은 존재 자체를 몰랐던 원초적인 감정의 폭발이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몰랐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다른 남자가 그녀에게 웃어주고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꽃을 주는 그 순간 강태준의 통제된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 감정이 두려웠고 동시에 이 감정에 미칠 듯이 화가 났다. 서연은 태준의 격렬한 반응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그저 공포에 질려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태준은 자신의 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깨닫고 순간 멈칫했다. 그는 스스로의 혼란을 감추기 위해 다시 얼음 가면을 썼다. 그는 짓밟힌 꽃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다시는 내 눈앞에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 너는 율림의 안주인이야. 그에 걸맞게 처신해. 그는 차가운 말을 내뱉고는 더 이상 그녀를 돌아보지 않고 테라스를 떠났다. 홀로 남은 서연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숙여 바닥에 남은 꽃의 잔해를 바라보았다. 태준의 분노는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강태준이 그녀를 인식했다. 비록 그것이 분노와 경멸 그리고 알 수 없는 집착일지라도 그는 분명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존재가 그의 세계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거대하게 벌어질 운명이었다. 다음 날 율림그룹 30층에 위치한 회장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그 장면, 차민우가 한서연의 손에 그 불길한 검풀은 꽃을 쥐어주던 순간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부드러운 미소, 아내의 당황한 듯한 붉어진 뺨, 그리고 자신의 통제력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던 그 정체불명의 격렬한 감정. 태주는 이런 식의 혼란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자체가 비즈니스에 불필요한 노이즈라고 믿는 사람이었다. 지난 7년간 그의 삶은 철저한 효율성과 논리로만 움직였다. 그런데 어젯밤에 그는 논리적이지 않았다. 그는 꽃을 짓밟았고 아내에게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율림의 안주인으로서의 채통을 지키라는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소유욕이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 내 사무실로. 잠시 후 단정한 모습의 김 비서가 소리 없이 들어섰다. 김 비서는 태준이 율림을 물려받기 전부터 그를 보좌해온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태주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차민우 윤리마트센터 총괄 디렉터. 그자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 김 비서의 표정에 아주 미세한 동요가 스쳤지만 그는 곧바로 평정을 되찾았다. 이미 기본적인 신원 조사는 마쳤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실력은 확실합니다. 혹시 다른 특이사항이라도. 태주는 김 비서의 말을 잘랐다. 기본적인 것 말고 사생활, 인간관계, 재정 상태, 과거 행적, 사소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율림의 중요 프로젝트를 맡은 인물이야. 서프라이즈는 질색이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김 비서는 그 이면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감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상 실사가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물러나자 태주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잊힌 아름다움, 낭비. 그 오만한 예술가 놈이 감히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것을 그런 단어들로 규정했다. 그것은 강태준 자신에 대한 모욕이었다. 자신이 7년간 그 아름다움을 잊고 낭비했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날 저녁 태주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저택으로 돌아왔다. 거대한 저택은 언제나처럼 적막했다. 그는 서재로 향하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도 모르게 2층 복도 끝 아내의 개인 서재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서연이 결혼하며 유일하게 자신의 취향대로 꾸민 공간이었지만 태주는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그럴 필요도 관심도 없었기 때문이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태주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서연은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편안한 실내복 차림으로 작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읽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파티의 장식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찻잔을 쥐는 손가락의 섬세한 움직임, 책장을 넘기는 조용한 집중력, 그리고 그녀의 책장을 가득 메운 수백 권의 책들. 대부분이 원서로 된 현대 미술사, 큐레이팅 이론, 설치 예술에 관한 서적들이었다. 태주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내가 이런 책들을 읽는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아니, 그는 아내가 무엇을 하는지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역할에 맞춰 숨쉬는 인형일 뿐이었다. 그런데 저 낯선 집중력은 무엇인가? 저 수많은 책들은 또 무엇인가?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인기척에 놀란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공포와 놀라움으로 커졌다. 태준 씨. 여긴 어쩐 일로? 태주는 그녀의 당황한 모습에 오히려 화가 치밀었다. 마치 무언가를 들킨 사람처럼. 그는 대답 대신 서재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스케치 몇 점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책상 한 구석, 어젯밤 그가 짓밟았던 것과 비슷한, 하지만 이번에는 하얀색의 작은 난초 화분이 놓여 있었다. 태준의 시선이 그 화분에 머물렀다. 이건 뭐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가 황급히 화분을 가리려는 듯 몸을 움직였다. 아, 이건 그냥 제가 키우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그녀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그 모습이 태준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어젯밤의 검푸른 난초, 그리고 오늘의 하얀 난초, 마치 그 꽃들이 차민우와 그녀를 연결하는 비밀스러운 신호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책상 위에 놓인 책을 집어들었다. 현대 큐레이팅의 재해석 이런 걸 읽나? 그의 질문은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문이었고 비난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결혼 전에
전공이었어요. 그녀는 간신히 대답했다. 전공? 태주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율림의 안주인 노름만으로도 바쁠 텐데. 이런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있었나, 복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서연의 가슴에 밝혔다. 7년 전 그가 결혼 직후 그녀에게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율림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해 다른 생각은 버려. 그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태준의 무관심은 사라졌다. 그 대신 숨막히는 감시가 시작되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시선이 항상 서연을 좇았다. 아침 식사, 그들이 7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그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훔쳐보았다. 그녀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편지를 받는지, 외출을 한다면 어디로, 누구와 가는지. 서연은 그 낯선 시선 속에서 질식할 것 같았다. 차라리 예전의 무관심이 나았다. 그때는 외로웠지만 자유로웠다.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태준의 그 차가운 눈빛은 그녀를 범죄자처럼 만들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 아래서는 숨을 쉬는 것조차 죄를 짓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가 왜 이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단지 그날 밤의 꽃 한 송이 때문이라고 하기엔 그의 변화는 너무나도 급작스럽고 전면적이었다. 며칠 뒤 김 비서가 태준의 사무실로 얇은 보고서 파일을 들고 왔다. 차민우에 대한 1차 보고입니다. 태준은 파일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보고서 내용은 깨끗했다. 최고의 학벌, 화려한 수상 경력, 유럽 예술계에서의 완벽한 평판. 사생활도 스캔들 하나 없이 깨끗했다. 태준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넘겼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마지막 장, 학력 사항에서 그의 눈이 멈췄다. 한국대학교 미술대학 조속과 졸업. 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한서연 역시 한국대학교 출신이었다. 미술대학, 큐레이팅 전공. 물론 학과는 달랐고 입학 연도도 차이가 났다. 하지만 같은 공간, 같은 공기를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태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어쩌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어젯밤 파티에서 차민우가 했던 말, 당신의 숨겨진 재능에 대해 익히 들었습니다. 태주는 그 말이 단순한 사교적 발언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서로를 알고 있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가 모르는 과거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다. 7년간 방치했던 아내, 그리고 그 아내의 재능을 알아본 낯선 남자.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핏줄이 붉어진 손등 위로 차가운 분노가 흘렀다.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뿌려졌고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태주는 또다시 서연과 마주 앉았다. 식탁 위에는 최고급 요리가 차려져 있었지만 두 사람 다 손도 대지 않았다. 서연은 남편의 무거운 침묵에 짓눌려 있었다. 태주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그 안에 붉은 액체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정적을 깼다. 한서연. 서연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태준의 눈은 붉은 와인보다 더 어둡고 깊은 심연을 담고 있었다. 당신 차민우 그 자식. 원래부터 알던 사이였지? 강태준의 붉게 충혈된 눈은 한서연의 창백한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의 질문은 얼음처럼 날카롭게 식탁 위에 정적을 갈랐다. 한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지만 그 목소리는 그녀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민우, 한국대학교
당신도 거기 나왔지.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태주는 이미 모든 것을 확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네가 감히 나를 속이려 해? 라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7년간 아내의 출신 학교 따위는 기억조차 하지 못했지만 차민우의 프로필을 본 순간 두 개의 정보가 그의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불꽃을 일으켰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녀는 황급히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조속과였고 저는 큐레이팅 전공이었어요. 학번도 다르고 그냥 이름만 몇 번 들어본 정도예요. 정말이에요. 그녀의 호소는 절박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차민우는 언제나 주목받는 유명인이었고 그녀는 그저 조용한 학생일 뿐이었다. 하지만 태준의 귀에는 그 어떤 변명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배신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다. 이름만 아는 정도의 남자가 7년이 지난 지금 파티장에서 아내에게 잊힌 아름다움이라며 꽃을 건넨다? 그것은 태준의 논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연이었다. 그는 아내의 당황한 표정을 죄책감의 증거로 해석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는 대신 소나기에 힘을 주어 그대로 으스러뜨렸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여름과 함께 붉은 와인이 그의 손등과 하얀 식탁보 위로 흩뿌려졌다. 유리 파편이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태준 씨, 손.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태준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그의 눈은 부서진 유리 조각보다 더 차갑고 위험하게 빛났다. 가증스럽군. 그는 피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서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네가 감히 내 집에서 내 눈을 속이고 다른 놈과 놀아나? 7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그녀에게 퍼붓는 격정적인 언사였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나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물에 흠집이 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소유주의 분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날 밤 이후 강태준의 전략은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신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삶에 전면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했다. 7년간 단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던 아침 식사 자리에 그가 나타났다. 그는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맞은편에서 억지로 토스트를 삼키고 있는 서연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가 찻잔을 드는 소리, 포크를 내려놓는 소리까지 그의 신경을 긁었다. 서연은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음식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함께하는 식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감시였다. 며칠 뒤 그의 비서가 거대한 보석 상자를 들고 저택으로 찾아왔다. 태주는 그날 저녁 상자를 서연의 화장대 위에 무심하게 던져 놓았다. 내일 중요한 만찬이 있어 하고 가. 서연은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존재감을 압도할 만큼 거대하고 차가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누워 있었다. 수백억을 호가할 것이 분명한 완벽하게 세공된 보석이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어떠한 따뜻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족쇄였고 너는 강태준의 소유물이다. 라고 낙인 찍는 표식이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만져보지도 않고 뚜껑을 닫았다. 그의 서투른 접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저택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업무를 보면서도 수시로 거실을 지나가거나 그녀의 서재문 앞을 어슬렁거렸다. 그는 그녀의 통화 내용을 들으려 했고 그녀의 외출 일정을 일일이 체크했다. 어디 가지? 누굴 만나나? 왜? 7년간의 완벽한 무관심 뒤에 찾아온 이 집요한 통제는
서연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행동에서 어떠한 애정도 느낄 수 없었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다정한 목소리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다면 그녀는 어쩌면 혼란스러워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차갑고 계산적이며 위압적이었다. 그는 마치 적대적 인수를 앞두고 목표물의 일거수일투족을 분석하는 CEO처럼 굴었다. 그는 아내를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토를 침범한 적을 색출하고 자산의 통제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 새로운 감옥 안에서 서서히 시들어갔다. 그녀는 깨달았다. 지난 7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것은 외로움이었지만 그것은 방치의 유령이었다. 그 유령은 그녀를 슬프게 했지만 적어도 그녀 자신만의 작은 공간, 그녀의 서재라는 도피처는 허락했다. 하지만 지금 태준의 이 집착적인 관심은 그녀의 마지막 숨통까지 조여왔다. 그녀는 차라리 그 유령이 더 그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자신의 서재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노트북에서 조용한 알림음이 울렸다. 그녀는 무기력하게 화면을 바라보았다. 발신인은 율리마트 센터였다. 그리고 제목은 신진 큐레이터 기획전 제안에 건나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발신인의 이름은 차민우였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메일을 열었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하기조차 어려웠다. 만약 태준이 이 사실을 안다면 그녀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하지만 메일의 내용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사적인 안부가 아니었다. 파티의 꽃에 대한 언급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도 없었다. 그것은 지극히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제안서였다. 한서연 큐레이터님께 율리마트센터 개관 기념 특별전의 일환으로 재능 있는 신진 큐레이터들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과거 한서연님께서 대학 시절 기획했던 졸업 작품전 경계의 재구성을 인상 깊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본 아트센터의 소규모 기획관에서 현대사회의 소외를 주제로 한 전시를 기획해 주실 것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서연은 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한서연 큐레이터님, 경계의 재구성. 누군가가 무려 8년도 더 지난 그녀의 졸업 작품을 기억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강태준의 아내가 아닌 큐레이터 한서연으로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7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라고 강요당했던 자신의 이름이었다. 차민우는 그녀의 재능을, 그녀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었다. 태준이 쓸데없는 낭비라고 치부했던 바로 그것을. 이메일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었다. 태준은 그녀에게 차가운 다이아몬드 족쇄를 채웠지만 차민우는 그녀에게 기회라는 열쇠를 내밀었다. 그녀는 갈등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강태준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이미 차민우의 이름만 들어도 이성을 잃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 거대한 저택에 완벽하게 감금해버릴지도 모른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이대로 다시 무너진다면 그녀는 정말로 영원히 방치의 유령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녀는 화장대로 걸어가 차가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그 무게가 그녀의 손목을 짓눌렀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노트북 앞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차민우가 기억해준 자신의 재능과 태준이 선물한 이 값비싼 소유의 증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율림의 장식품으로 살지 않으리라.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답장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7년 만에 처음으로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차민우 감독님, 귀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기꺼이 맡겠습니다. 그녀는 전송 버튼을 클릭했다. 그것은 단순한 메일 회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7년간의 침묵을 깨고 그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선전포고였다. 강태준의 감시망은 저택 전체를 촘촘히 뒤덮고 있었다. 그의 의심은 더 이상 막연한 불쾌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확한 목표를 가진 적이 대기가 되어 한서연의 모든 동선을 추적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어 메일을 확인하는 시간, 그녀가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 심지어 그녀가 누구와 통화하며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까지 저택의 고용인들을 통해 그의 귀로 흘러들어왔다. 그는 율림그룹을 운영하듯 자신의 가정을 통제하려 들었다. 그날 오후 태주는 서재에서 막대한 규모의 MA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김 비서로부터 차민우와 한서연이 대학 동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그의 머릿속은 과거라는 이름의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그가 알지 못하는 통제할 수 없는 시간들. 그때 집사가 조용히 서재문을 노크했다. 회장님, 사모님 앞으로 배달된 것입니다. 태준의 눈이 서류에서 번개처럼 번쩍였다. 가져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집사가 들고 온 것은 단순한 꽃 한 송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풍성하고 화려하게 장식된 축하용 꽃바구니였다. 순백의 작약과 우아한 프리지아가 어우러진 바구니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중앙에 꽂힌 작은 카드. 태주는 집사가 물러나기도 전에 카드를 거칠게 뽑아들었다. 큐레이터 한서연님, 전시 결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당신의 감각이 율림아트센터에서 빛을 발할 무대를 기대합니다. 차민우. 태준의 호흡이 순간 멎었다. 큐레이터 한서연, 그놈이 감히 전시 결정. 그녀가 감히 그의 손에서 카드가 구겨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이것은 단순한 꽃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나 그 남자와 함께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7년간 이어진 그의 완벽한 통치에 대한 정면 반역이었다. 그가 쓸데없는 짓디라며 경멸했던 그녀의 서재를 가득 채웠던 그 책들이 이제 그를 겨누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그는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이성은 마비되었고 7년간 얼어붙어 있던 감정의 화산이 뜨거운 용암을 내뿜기 시작했다. 그는 꽃바구니를 그대로 집어든 채 서재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분노로 가득 차 대리석 복도를 울렸다. 그는 아내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그녀의 도피처가 아니라 적과의 내통 장소처럼 느껴졌다. 그는 문을 노크하는 대신 그대로 거칠게 밀어젖혔다. 쾅!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책상에 앉아있던 서연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황급히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태준의 눈에는 그녀가 열어놓은 전시기획안이라는 파일명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태준은 서연의 책상 앞에 꽃바구니를 그대로 내동댕이 쳤다. 아름답던 꽃들이 충격으로 바닥에 흩어지고 뭉개졌다. 이게 뭐지? 그는 어젯밤 테라스에서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이번에는 숨길 수 없는 살기, 사태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런 강태준을 본 적이 없었다. 완벽한 포커페이스는 사라지고 붉게 충혈된 눈동자와 분노로 일그러진 짐승 같은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이게 뭐냐고 물었다. 한서연. 그가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가 서재를 찢을 듯이 울렸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움찔했다. 그냥 축하, 선물이에요. 전시.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졌다. 하지만 그 전시라는 단어가 태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전시? 내까지 게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그는 책상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노트북을 그대로 덮어버렸다. 그놈이 시키더냐? 그놈이 그렇게 좋았어? 7년 동안 죽은 듯이 살더니 그놈이 꽃 몇 송이 주니까 이제 살맛이나? 그의 말은 논리가 없었다. 그것은 순수한 질투와 모욕감, 그리고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는 원초적인 분노의 표출이었다. 서연은 태준의 격렬한 반응에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그가 화를 낼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것은 체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미쳐가고 있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일이에요. 제 전공이었고 차 감독님이 그 이름, 다시 한번 그놈의 이름을 내 입에 올려봐. 태준이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의 악력은 그녀의 뼈를 부술 듯했다. 당장 그만둬. 그놈한테 연락해서 그 가짜는 전시 따위 집어치운다고 말해. 당장. 이것은 명령이었다. 지난 7년간 그녀가 단 한 번도 거역할 수 없었던 율림의 제왕이 내리는 지엄한 명령이었다. 서연은 고통과 공포로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비친 태준의 얼굴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순수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불안함과 절박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7년간 완벽하게 통제했던 자신의 세계가, 자신의 소유물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깨달음이 공포를 밀어내고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지난 7년간 짓밟히고 무시당했던 그녀의 자존심.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팔을 붙잡은 태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싫어요. 그 한마디에 서재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준은 자신의 손을 뿌리친 그녀의 행동에,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거절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그대로 멈춰섰다. 7년간 그녀는 네, 혹은 알겠습니다.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인형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호했다. 싫다고 했어요. 그녀는 흩어진 꽃들을, 그리고 분노로 숨을 헐떡이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7년이었어요. 당신이 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지 7년이라고요. 난 당신에게 살아있는 아내가 아니라 저기 걸린 그림이나 다름없는 장식품이었어요. 한서연, 너, 태준이 경고하듯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꽃을 받아서, 아니면 내가 7년 만에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화가 나요? 당신의 완벽한 장식품에 흠집이라도 난 것 같아서. 그녀의 말은 정확하게 그의 전곡을 찔렀다. 태주는 그녀의 반격에 말문이 막혔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가 자신에게 이렇게 맞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와 동등한 눈높이에서, 아니, 오히려 그를 내려다보며 그를 비난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녀의 행동은 단호했다. 이건 내 일이에요. 강태준 씨의 아내로서 하는 일이 아니라 큐레이터 한서연으로서 하는 일이라고요. 당신이 결혼하자마자 쓸데없는 짓디라며 짓밟아버렸던 바로 그 일이요.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고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난 이 전시 할 거예요. 당신이 막아도 할 거예요. 태준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창백해지기를 반복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당장이라도 저 노트북을 집어던지고 그녀를 방에 가두고 싶었지만 그녀의 그 낯선 눈빛이 그의 발을 붙잡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맞서는 독립된 한 인간의 눈빛이었다. 7년간의 얼음 같던 침묵이 바로 그 순간 격렬한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태주는 자신의 통제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기업을 인수하고 적을 파멸시키는 데는 능했지만 아내의 반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부서진 꽃들을 경멸스럽게 내려다보았다. 후회하게 될 거다. 한서연, 반드시. 그는 그 말만 남긴 채 문을 부술듯이 닫고 서재를 나가버렸다. 홀로 남은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그 무서운 남자에게 맞섰다. 두려움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바닥에 흩어진 꽃들이 마치 그녀의 깨어난 자아를 위한 축하처럼 보였다. 강태주는 자신의 집무실, 율림의 심장부에서 꼬박 하룻밤을 보냈다. 어젯밤 한서연과의 격렬한 충돌은 그의 머릿속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분노는 여전히 그의 핏줄 속을 들끓었지만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것은 패배감이었다. 그는 7년간, 아니, 그의 전 생애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자신의 통제권이 이렇게 정면으로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그의 아내, 그가 7년간 완벽한 소유물이라고 여겼던 한서연이 싫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고 그의 명령에 불복종했으며 그를 똑바로 노려보며 자신의 일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그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그의 CEO적 본능은 이 상황을 위기로 규정했다. 자신의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적대적 반란이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식, 즉 위협, 통제, 값비싼 보상이라는 이름의 족쇄는 적어도 지금의 한서연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분노는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냉철한 전략가의 두뇌가 대신 차지했다. 그는 인터컴을 눌러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는 언제나처럼 감정 없는 얼굴로 들어섰다. 태주는 퉁퉁 부은 손, 어젯밤 어딘가를 내리쳤던을 책상 밑으로 감추며 말했다. 조사건을 변경한다. 김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태주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다. 차민우는 이제 됐어. 그놈의 과거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혼란이 묻어 있었다. 한서연을 조사해. 김 비서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사모님 말씀이십니까? 현재 동향은.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현재가 아니야. 과거를 캐. 그녀가 내 아내가 되기 전 어떤 인간이었는지, 대학 시절 졸업 직후 그녀가 뭘 꿈꿨고 뭘 하려 했는지, 사소한 논문 하나, 교수 추천서 한 줄까지 전부 7년 전 나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게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알아내. 이것은 감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보 수집이었다. 적을, 아니, 그가 전혀 몰랐던 자신의 아내를 알기 위한 너무 늦어버린 분석의 시작이었다. 김 비서는 태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물러나자
태주는 거대한 의자에 몸을 기댔다. 당신이 짓밟아버렸던 바로 그 일, 그녀의 그 말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7년 전 정확히 무엇을 짓밟았는지 알아야만 했다. 한편 그 시각 한서연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율림저택의 무거운 대문을 나섰다. 태준의 보복이 두려웠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율림 아트센터로 향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태준의 제국을 상징하는 또 다른 건물이었다.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자신이 강태준의 아내라는 그림자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큐레이터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이 건물의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차민우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파티장에서의 부드럽고 여유로운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그는 작업복 차림이었고 그의 눈빛은 일에 몰두한 전문가의 날카로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불안한 기색을 눈치챘지만 사적인 위로는 건네지 않았다. 한 큐레이터님, 와주셨군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바로 기획안 검토부터 시작하죠. 그는 그녀를 사모님이 아닌 한 큐레이터라고 불렀다. 그 호칭은 서연에게 잊고 있던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들은 회의실로 들어갔고 차민우는 그녀가 보낸 기획안 초안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는 냉철하게 비평하기 시작했다. 주제의식은 좋습니다. 도시 속의 고립. 하지만 구성이 너무 평면적입니다. 관객의 동선을 어떻게 유도할 생각이죠? 이 작가의 설치물은 조명이 핵심인데 조명 계획이 너무 안일합니다. 그의 지적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하지만 그것은 태준의 경멸과는 달랐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기에 요구하는 프로페셔널한 존중이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주눅이 들었지만 곧 7년간 잠자고 있던 그녀의 지식이, 그녀의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조명은 천장에서 직접 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반사시켜 그림자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고립감을 표현하기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차민우는 팔짱을 낀 채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자라 흥미롭군요. 그럼 동서는 첫 번째 방에서 세 번째 방으로 넘어갈 때의 감정적 연결고리가 약합니다. 그 부분은 사운드 아트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 소리를 통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다. 두 사람은 점심도 거른 채 몇 시간 동안 격렬하게 토론했다. 서연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지적인 희열을 느꼈다. 태준이 쓸데없는 짓디라고 불렀던 그녀의 머릿속 지식들이 사실은 얼마나 가치 있고 빛나는 것들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였다. 같은 시각 태준의 사무실에 얇은 보고서가 도착했다. 김 비서가 직접 가져온 한서연 관련 과거 이력 보고였다. 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를 펼쳤다. 첫 장은 그녀의 대학 성적표였다. 전 과목 수석. 그가 알던 무기력하고 순종적인 아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다음 장은 교수들의 추천서였다. 경이로운 감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학생, 한국 큐레이터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그의 손이 멈췄다. 그것은 그녀의 졸업 작품이었던 경계의 재구성, 기획전 리뷰 기사 스크랩이었다. 작은 교내 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은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기사 옆에 첨부된 한 장의 사진. 전시회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20대의 한서연. 자신감 넘치고 열정으로 빛나던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의 얼굴이었다. 보고서의 맨 마지막 줄에는
그녀의 타임라인이 정리되어 있었다. 파리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십 인턴 최종 합격. 그리고 그 바로 아래 합격 포기 각서 제출. 날짜는 그들의 결혼식으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였다.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는 그날을 기억했다. 신혼여행도 없이 돌아온 거대한 저택. 그는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태준 씨, 드릴 말씀이.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지금 바빠. 그리고 한 가지만 명심해. 이 결혼은 비즈니스야. 사랑이나 그런 감정 기대하지 마. 율림의 안주인 역할에만 집중해. 다른 쓸데없는 생각은 버려. 그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로 그 파리행 티켓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알았다. 그가 쓸데없는 생각이라며 짓밟아 버린 것이 그녀의 꿈이자 그녀의 미래이자 그녀의 전부였다는 것을. 태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가 무시했던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날개를 꺾은 것이 아니라 아예 뜯어내버린 것이었다. 7년간 그녀는 살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의 저택에서 연명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차민우에게 느꼈던 그 격렬한 분노의 정체를. 그것은 단순한 소유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버린 보물을 다른 남자가 알아보고 주워들었을 때 느끼는 비참한 수치심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며칠 전 그녀에게 주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케이스를 꺼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착용하지 않았다. 그 차가운 보석이 지금은 마치 그녀의 꺾인 꿈에 대한 자신의 저열한 보상처럼 느껴져 구역질이 났다. 그는 보고서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낯선 아내의 사진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강태주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도시 속의 고립 전시회 개막일 밤, 율림아트센터는 서울의 모든 예술계 인사들과 언론, 그리고 율림그룹과 얽힌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갤러리 내부는 의도적으로 어둡게 설정되었고 오직 작품들만이 정교하게 계산된 조명을 받아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한서연이 기획한 그대로였다. 관객들은 마치 어두운 도시의 뒷골목을 헤매는 듯한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현대인의 단절과 소외라는 무거운 주제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7년 전의 그림자 아내가 아니었다.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드레스 대신 그녀는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팬츠 슈트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와 옅지만 단호한 인상을 주는 화장. 그녀의 전신에서는 큐레이터 한서연이라는 전문가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저명한 미술 평론가들에게 둘러싸여 떨림 없이 자신의 기획 의도를 설명하고 있었다. 제가 의도한 것은 단순한 고립의 전시가 아닙니다. 이 사운드 아트를 통해 관객들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순간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차민우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런 그녀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총괄 디렉터로서 전체적인 흐름을 조율하면서도 오늘의 주인공이 온전히 빛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샴페인 잔을 건네며 낮게 속삭였다.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한 큐레이터님. 당신의 감각이 정확했어요.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7년간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성취감이 그녀의 뺨을 발그레하게 물들였다. 그 모든 광경을 강태준은 갤러리 가장 구석,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입수한 VIP 명단에도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자신이 7년 전 짓밟아버린 것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는 지금 그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전시회는 완벽했다. 냉정하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아도 이 전시는 성공이었다. 기획은 날카로웠고 관객의 감정을 쥐고 흔드는 힘이 있었다. 그가 쓸데없는 짓띠라고 경멸했던 그녀의 머릿속에 있던 그 세계가 이렇게나 깊고 강력한 것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보았다. 그가 알던 생기 없이 순종적이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그가 7년간 단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지성에서 우러나오는 그 눈부신 아름다움. 그는 차민우를 보았다. 그는 서연의 곁에 서 있었지만 선을 넘지 않았다. 완벽한 파트너,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 그 모습이 태준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다. 질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질 수 없는, 아니, 자신이 스스로 걷어차버린 자리에 다른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는 비참함이었다. 그는 율림의 제왕이었지만 이 공간에서 그는 한낱 무지한 침입자에 불과했다. 보고서 속 사진에서 웃고 있던 7년 전의 그 여자가 지금 저기 서 있었다. 그때였다. 갤러리의 조용한 분위기를 깨는 거칠고 불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 이게 누군가. 강태준 회장의 사모님 아니신가. 이런 취미도 다 있으셨어? 허허, 태준의 눈이 소리가 난 곳으로 날카롭게 향했다. 진성물산의 박 회장이었다. MA 시장에서 율림에게 몇 번이나 참패를 당한 악의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그는 이미 술에 거나하게 취해 있었고 서연을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이게 다 뭐야. 우중충하기 짝이 없구만. 사모님, 이런 거 할 돈 있으면 남편 내조나 잘하지. 율림 돈이 얼마나 썩어나는 거야. 이런데 돈을 쏟아붓고 말이야. 그의 무례한 발언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7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공포가 다시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차민우가 즉각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정중하지만 차갑게 말했다. 박 회장님, 실례지만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여기는 한서연 큐레이터님의 전문적인 큐레이터. 웃기지 마쇼. 박 회장이 손을 내저었다. 강태준 마누라지 무슨.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강태준이 걸어 나왔다. 그는 분노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율림그룹의 CEO였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갤러리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서연이나 차민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박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 회장, 그의 조용한 목소리가 갤러리 전체를 울렸다. 여기는 율림아트센터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저분은 그가 서연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개관도 전에 이미 해외 유령 매체 두 곳의 리뷰를 확정지은 한서연 큐레이터시다. 태주는 자신이 김 비서에게 보고받은 아내의 업무 성과를 정확히 읊고 있었다. 그는 박 회장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박 회장이야말로 우중충한 취미가 있으신 것 같더군. 오늘 오전에 자네 회사 주가가 8%나 폭락했던데 실패한 MA 뒤처리나 잘하시지. 감히 율림의 파트너에게 내조 운운할 때가 아닐 텐데. 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파트너. 그는 분명히 서연을 아내가 아닌
파트너라고 칭했다. 태주는 자신의 보안팀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비서, 박 회장님을 댁까지 편히 모셔드려. 아, 그리고 박 회장 비서실에 연락 넣어. 내일 반도체 계약 미팅은 무기한 연기한다고. 나는 예술과 취미도 구분 못하는 사람과는 사업 안 해. 박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윤림의 제왕 앞에서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굴욕적으로 끌려나갔다. 순식간에 상황은 정리되었다. 태주는 경직된 관객들을 향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했다. 소란이 있었군. 계속들 하시지. 한 큐레이터가 방금 사운드 설치물에 대해 설명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갤러리 뒤편의 그림자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서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전문가로서 파트너로서 변호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마지막 관객까지 떠나고 난 뒤 텅 빈 갤러리에는 서연 혼자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들, 자신의 7년간의 고립이 형상화된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다시 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고마워요라는 말은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았다. 태준은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기획한 중앙 설치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파리, 그가 거칠고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연이 움찔했다. 네, 퐁피두 센터, 인턴십. 그가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합격했더군. 7년 전, 우리 결혼식 일주일 뒤에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알고 있었다. 어떻게, 그걸 내가 버리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갈라져 있었다. 네가 나한테 말하려고 했던 거 기억나. 하지만 난 듣지도 않았어. 그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의 얼음 가면은 완전히 부서져 내렸고 그 안에는 지독한 자기 혐오와 고통만이 남아 있었다.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겁쟁이였으니까. 그 고백은 텅 빈 갤러리에 무겁게 울렸다. 아버지가 쓰러지고 회사는 멀출 사이에 나들 천지였어. 다들 내가 어리고 약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내가 유일하게 믿었던 삼촌이 그가 회사 돈을 횡령했어. 그가 잡혔을 때 그는 내게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그 감정 때문에 약해져서 그랬다고 말했지.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난 그날 맹세했어. 절대로 약해지지 않겠다고. 절대로 느끼지 않겠다고. 사랑, 애정, 관심, 그 모든 감정은 내게 사치이자 약점이고 곧 파멸의 길이라고 믿었어. 당신과 결혼했을 때 난 당신을 봤어. 당신은 열정 그 자체였어. 이 그림들에 당신은 모든 걸 느끼는 사람이었지. 그는 고개를 돌려 다시 작품을 바라보았다. 난 그게 두려웠어. 당신의 그 열정을 혹은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는 순간 나도 삼촌처럼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 윤림이 끝장날 거라고. 그래서 그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죽였어. 7년간 당신을 유령으로 만들었어. 내가 남자가 될 용기가 없어서. 그것이 7년간의 진실이었다. 그가 그녀를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빛이 너무나 두려워서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던 것이다. 서연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잃어버린 7년에 대한 눈물이기도 했지만 그 뒤틀린 공포 속에서 자신을 가두고 그녀마저 가둬버린 남자에 대한 연민이기도 했다. 태주는 그녀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 남자 차민우가 당신에게 꽃을 줬을 때 내가 미쳐버렸던 건 당신을 소유해서가 아니었어. 내가 애써 외면하고 묻어버렸던 그 빛을
그놈은 단번에 알아봤으니까. 내가 버린 보물을 그놈이 주워들었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못하고 돌아섰다. 이 성공은 온전히 당신 거야, 서연아. 당신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어.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텅 빈 갤러리를 나갔다. 서연은 자신의 고립을 형상화한 그 작품들 속에서 7년 만에 드러난 잔인한 진실과 함께 홀로 남겨졌다. 전시회 다음 날 아침 서울의 모든 조간신문 일면 문화 섹션은 고립 속에서 피어난 예술, 그림자 안에의 화려한 귀환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한서연의 기획전은 상업적 성공과 비평가들의 극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 성공은 이미 아득한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거대한 저택의 침실에서 꼬박 하룻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어젯밤 텅 빈 갤러리에서 울려 퍼졌던 강태준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었다. 7년. 그 지독한 무관심과 냉대가 그녀를 향한 경멸이 아니라 그 자신의 뒤틀린 공포와 나약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진실. 그것은 그녀의 분노를, 그녀의 원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가 그녀의 날개를 꺾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자신 역시 7년간 감정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채 고통받아온 죄수였다. 그녀는 그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그녀는 아트센터로 향했다. 성공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갤러리는 다음 전시 준비로 분주했다. 그녀의 사무실 앞에서 차민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성공을 축하하는 미소와 함께 복잡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한 큐레이터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그녀를 옥상 정원으로 이끌었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차민우는 잠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어젯밤 강 회장님을 봤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들었고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당신이 지난 7년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서연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파티장에서의 가벼운 찬미가 아닌 깊은 존중과 연민을 담고 있었다. 파리, 기억합니까? 7년 전 당신이 놓쳤던 퐁피두 센터. 그곳에서 내년 봄 대규모 기획전 제안이 왔습니다. 제게 총괄 디렉터를 맡아달라고요. 그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파리. 그녀가 짓밟았던 꿈의 상징이었다. 차민우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나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공동 기획자. 한서연 큐레이터, 당신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이었다. 7년 전 잃어버렸던 바로 그 기회, 어쩌면 그보다 더 찬란한 미래였다. 나와 함께 파리로 갑시다. 이곳은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당신의 재능을 존중하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온전히 바라봐주는 그런 세상에서 당신의 날개를 다시 펼치세요. 이것은 그녀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다. 예술, 존중, 그리고 강태준이 없는 삶. 그녀는 대답 대신 그저 떨리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차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그는 선을 지켰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정원을 떠났다. 서연은 해가 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빛나는 미래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잿더미가 된 과거였다. 그녀가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불이 꺼진 채 적막했다. 강태주는 거실 소파에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그의 앞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도 서류 가방도 없었다. 오직 낡은 가죽 노트 한 권만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어젯밤의 고백 이후 그는 더욱 수척해 보였다. 그의 눈은 7년간 유지했던 제왕의 오만함 대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의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왔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서연은 그와 마주보는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7년이라는 거대한 협곡이 놓여 있었다. 태주는 테이블 위의 노트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전부요.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노트를 펼쳤다. 그것은 꽃이 아니었다. 보석도 돈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서툰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손으로 쓴 계약서였다. 그녀는 첫 페이지를 읽었다. 갑, 한서연, 을, 강태준. 본 계약은 7년간의 실패한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그녀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태주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고통스럽게 입을 열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가 아니야. 그건 당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따로 줄 테니. 그녀는 다시 노트로 시선을 돌렸다. 제1조, 남편의 의무. 그것은 법률 용어가 아닌 한 남자의 서툰 다짐들이었다. 1항, 을 강태주는 갑 한서연의 모든 직업적 활동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쓸데없는 질이라 폄하하지 않는다. 2항, 을은 갑의 전문 분야인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 매주 최소 1회 관련 서적을 읽거나 전시를 함께 관람하도록 노력한다. 3항, 을은 주 3회 이상 갑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식사 시간에는 업무 전화를 받지 않는다. 4항, 을은 갑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으며 그녀의 감정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려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청한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서툰 조항들이 이어졌다. 아침에 커피를 함께 마실 것, 그녀의 서재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 것, 1년에 한 번은 그녀가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갈 것, 마지막 장에 이르러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마지막 조항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10조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갑이 을을 남편으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로 한다. 만약 갑이 끝내 을을 용서할 수 없다면 을은 갑의 모든 결정을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 이것은 그가 7년간 경멸했던 감정 그 자체였다. 논리가 아닌, 효율성이 아닌, 오직 그녀를 되찾고 싶은 한 남자의 절박하고 서툰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나 재능을 보고 돌아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지옥 같던 방어 기제가 무너진 맨바닥에서 그녀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꽃을 주는 방법조차 몰라 자신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계약서의 형태로 자신의 심장을 꺼내 보인 것이다. 서연은 노트를 덮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차민우의 제안이 스쳐 지나갔다. 파리, 성공, 존중, 상처 없는 미래. 그리고 그녀는 눈앞에 남자를 보았다. 상처투성이의 과거, 7년의 공백,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때려는 서툰 남편. 차민우는 그녀의 큐레이터로서의 현재를 완벽하게 존중했다. 하지만 강태주는 그녀의 짓밟힌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 상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치유하겠다고 애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파리로 도망치는 것은 쉬운 길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7년의 상처를 덮어두는 것일 뿐 치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다시 날기 위해서는 자신을 추락시킨 바로 그 땅에서
자신을 꺾었던 바로 그 사람과 함께 다시 일어서야 했다. 이 계약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태주는 그녀가 이혼 서류를 꺼낼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빠진 조항이 있어요. 태준이 천천히 눈을 떴다. 서연은 붉어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11조. 그녀는 그의 손에서 펜을 가져갔다. 그리고 노트의 빈 공간에 적기 시작했다. 갑한 서연 역시 을 강태준이 CEO의 가면을 벗고 평범한 남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로 노력한다. 태준의 눈에서 7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노트를 그에게 내밀었다. 계약, 성립이에요. 강태준 씨. 아니, 여보. 그 마지막 단어는 어색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는 대신 그녀가 적은 그 문장을 마치 성서처럼 몇 번이고 어루만졌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거대한 식탁이 아닌 햇빛이 드는 작은 주방 테이블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7년 만에 첫 진짜 아침 식사였다. 테이블 위에는 서툰 솜씨로 구워진 토스트와 커피 두 잔이 전부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신문 대신 맞은편의 아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몰라 커피 잔만 만지작거렸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커피, 괜찮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주는 황급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괜찮아. 맛있어. 그는 간신히 대답했다. 서연이 희미하게 웃었다. 거짓말. 당신 쓴 커피 싫어하잖아요. 내가 타서 그런 거지.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야, 오늘은 정말 맛있어.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어색하고 서툴고 아직은 조심스러운 웃음이었다. 7년의 겨울은 하룻밤에 녹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상처는 깊었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다툼과 망설임이 있을 터였다. 하지만 오늘 두 사람은 7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서 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심장이 아주 조금씩 서로의 온기를 향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위태롭지만 눈부신 희망의 아침이었다.